두 금속을 연결하는 것은 모든 곤충을 퇴치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 배터리, Earth Battery의 비밀입니다. 찰스 47년 파리의 한 석조 실험실에서 아베 놀레 아베노레트라는 물리학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똑같은 흙 화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씨앗도 같고 햇빛도 같고 온도도 같았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한 화분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기가 통한 씨앗은 다른 씨앗들보다 며칠 앞서 싹을 틔웠지만 그것은 이상한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상한 점은 곤충들이었습니다. 평범한 화분 주변에는 작은 파리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었지만 전기가 통하는 화분 근처에는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경계에서 맴돌다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것처럼 돌아섰습니다. 놀래는 이를 기록하여 발표했지만 그 후 270년 동안 아무도 후속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후속 연구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곧 듣게 될 이야기는 18세기 파리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 그리고 2015년 동료 검토를 거친 독일의 실험실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비용이 하도 달러도 들지 않고 습한 토양만으로 작동하며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효과적인 천연곤충 퇴치제 중 하나일지도 모르는 장치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중 일부는 입증되어 출판된 과학이고 일부는 과학계가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은 역사적 미스터리입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고를 열어봅시다. 다시 그 파리 실험실로 돌아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1747년입니다. 유럽은 역사가들이 소위 전기의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대서양 건너편에서 그의 유명한 연을 날리기 직전입니다. 프랑스 과학자들은 머리카락을 곤두서게 하고 불을 일으키며 어떤 이들은 생명 그 자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이해하기 위해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베 장앙투안 놀레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의 전속 물리학자였습니다. 왕이 전기의 시연을 보고 싶어 할 때 그것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놀레였으며 전기가 인간의 몸을 통과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명의 수도사 사슬을 통해 전기 충격을 보낸 일화로 유명합니다. 가능은 했지만 놀레의 진정한 열정은 더 조용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전기가 식물이 자라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하고 우아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두 개의 백납 그릇, 동일한 토양, 같은 양의 겨자 씨앗, 같은 방, 같은 빛, 같은 물. 유일한 변수는 한 그릇이 매일 10시간 동안 전류를 공급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3일 만의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가 통한 씨앗은 이미 흙을 뚫고 나왔습니다. 대조군 씨앗은 껍질조차 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놀레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1749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전기가 토양의 증발과 식물 조직을 통한 수액의 상승 운동을 가속화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모 속에는 거의 사족처럼 곤충에 관한 또 다른 관찰 결과가 묻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파리들이 충전되지 않은 그릇 주변에는 자유롭게 모여들었지만 전기가 통하는 화분은 그가 격리구역이라고 묘사한 곳에 놓여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곤충들은 단순히 그곳에 접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놀라운 점입니다. 놀레는 꼼꼼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곤충들이 전기를 피하는지에 대해 이론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본 것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곤충들이 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였습니다. 과학계는 그의 논문을 읽고 식물 성장에 관한 그의 연구를 칭찬했지만 곤충에 관한 관찰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그것은 먼지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94년을 건너뛰어 1841년으로 가봅시다. 이제 우리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는 알렉산더 베인이라는 남자의 작업실에 와 있습니다. 베인은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계 제조공이자 수리공, 발명가였으며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추상적인 철학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당시에 비싼 화학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시계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인은 기가 막히게 간단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구리와 아연이라는 두 개의 금속판을 가져다가 작업실 뒤편에 젖은 흙 속에 약 1m 간격으로 묻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두 판 사이에 전선을 연결하고 전압계를 연결했습니다. 약 1볼트가 측정되었습니다. 산성액도, 화학 용액도, 발전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두 금속과 축축한 흙뿐이었습니다. 베인이 우연히 발견한 것은 기본적인 전기 화학이었습니다. 토양의 수분은 이온이 한 금속에서 다른 금속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액체 매개체인 천연 전해질 역할을 합니다. 화학적으로 더 반응성이 강한 아연은 천천히 전자를 내놓습니다. 구리는 그것들을 수집하며 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릅니다. 그는 이것을 지구 배터리라고 불렀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지 보수 없이도 몇 달 동안 그의 시계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논래의 이야기와 공명합니다. 베인은 땅속에 묻힌 금속 주변의 토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렁이들은 금속판 사이에서 번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기장이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처럼 그 약한 전기장 속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는 파리들은요? 그들은 그 지역에서 완전히 대피했습니다. 베인은 생물학자가 아니었기에 이 관찰을 더 깊이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했습니다. 1844년 로버트 포스터라는 스코틀랜드 지주는 지구 배터리에 대해 읽고 농업 규모로 테스트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북동부 엘진 마을 근처의 보리밭에 구리와 아연판 네트워크를 설치했습니다. 결과는 1845년 3월 브리티시 컬티베이터지에 발표되었습니다. 포스터는 작물의 해충 피해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진딧물도 딱정벌레도 없었으며 결정적으로 작업자들은 보통 무는 파리떼가 몰려드는 황혼 무렵에 곤충들이 밭 가장자리에서 멈춰 서서 되돌아가는 것 같다고 보고했습니다. 왕립학회는 이 결과를 놀라운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농업 학술지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시험도 후속 연구도 없었습니다. 지구 배터리는 훌륭하고 기록되어 있지만 완전히 무시된 기이한 현상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지하로 들어갔다가 1920년대 초 저스틴 크리스토플로라는 프랑스 엔지니어의 손에 의해 다시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크리스토플로는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농업이 점점 더 합성 화학 비료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료는 비싸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양을 황폐화하며 끊임없이 작물을 갉아먹는 해충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기 재배, 엘렉트로컬처에 관한 옛 문헌들을 읽었습니다. 그는 논리를 알고 있었고 배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구 자체와 그 위의 대기가 전기적, 자기적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농부들이 단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들에게는 미친 쥐처럼 보였을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농장 한가운데에 세워진 25피트 높이의 나무 기둥을 상상해 보십시오. 꼭대기에는 구리와 아연 와이어로 된 복잡한 나선형 구조가 기이한 금속꽃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땅 밑으로는 더 많은 와이어들이 축축한 흙 속으로 퍼져 나갑니다. 전체 구조는 지구 자기장의 축을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정교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전자기 지상천상 안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은 과장되게 들리지만 공학적 설계는 의도적이었습니다. 지상 구조물은 노후가 치기 전에 쌓이는 것과 같은 정정이 전하인 대기 전하를 포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땅에 묻힌 와이어는 지질학자들이 지전류라고 부르는 지구 지각을 통해 지속적으로 흐르는 자연적인 전기 흐름을 이용했습니다. 이 결합된 에너지가 토양을 통해 지속적인 흐름을 만들어 식물 성장을 자극하고 해충을 쫓아낼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플로의 기록된 결과에 따르면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귀리 작물은 인공 비료 없이 7피트 넘게 자랐습니다. 이전에 유럽 전역의 포도밭을 파괴했던 무서운 필록세라, 전염병으로 황폐해졌던 그의 포도나무들은 완전히 회복되어 달콤한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했습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전기장이 해충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화학 물질도 살충제 살포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토양 속에 전기적 진동이 기생곤충의 감각 체계를 교란하여 환경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반면 식물이나 토양 미생물, 지렁이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주류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크리스토플로는 자신의 장치를 특허냈고 유럽 전역에 15만 대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구리, 아연, 젖은 흙만을 사용하여 해충 없이 농장을 운영한 것입니다. 자, 이제 밤잠을 설치게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1920년대에 15만 명의 농부가 이 장치를 샀다면 왜 여러분은 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하며 그 흔적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곧바로 관통합니다. 1912년 한 국제회의에서 전기 재배에 대한 축적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합의는 명확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과학은 실제했습니다. 대규모 채택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 농경지의 중심부를 휩쓸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참호를 향해 들판을 떠났습니다. 전기 재배 장치 네트워크를 포함한 농업 기반 시설이 물리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 농업을 영원히 바꿔놓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장에서 사용할 폭발물을 제조하던 공장들, 즉 질산 암모늄, 염소 가스, 인 화합물을 생산하던 공장들은 전투가 끝나자 갑자기 시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산업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거대한 화학 물질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고객이 필요했습니다. 해결책은 우아하면서도 냉소적이었습니다. 전쟁의 화학 물질을 농업의 화학 물질로 재용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성능 폭발물의 원료인 질산 암모늄은 질소 비료가 되었습니다. 유기인계 신경가스는 살충제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화학 산업은 농업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농업을 집어삼켰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그 전환은 완료되었습니다. 1946년 미국 육군은 원래 정글전을 위한 화학 기피제로 설계된 DEET를 개발했습니다. 10년 만에 그것은 미국의 모든 약국에서 판매되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전장에서 태어나 극한의 전투 상황에서 군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 뒷마당 바베큐 파티를 하는 가족들을 위해 재포장되어 판매된 것입니다. 그리고 단돈 몇 푼의 흙으로 작동하며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지구 배터리는 단순히 잊혀졌습니다. 반박당하거나 허구로 판명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 현실에 의해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숫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곤충 기피제 산업은 연간 약 55억 7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전적으로 반복 구매에 의존합니다. 기피제 한 통을 사면 몇 시간 지속되고 벌레들이 돌아오면 또 한 통을 삽니다. 이제 지구 배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 달러, 어치의 구리와 아연 와이어를 땅에 한번 묻고 빗물로 재충전됩니다. 리필도 없고 구독도 없으며 브랜드 충성도도 필요 없습니다. 당시 한 기자가 이를 완벽하게 표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구 배터리를 버린 이유는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잘 작동하고 비용이 너무 적게 들며 너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파묻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곤충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윤도 쫓아냈습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군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조사가 현대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지구 배터리가 날아다니는 성충을 쫓아낸다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역사적 기록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록은 잘 되어 있고 여러 독립적인 소식통과 170년간의 관찰을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대적인 통제된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된 적은 없습니다. 날아다니는 곤충 기피제로서의 갈반이 지구 배터리에 대한 동료 검토를 거친 무작위 통제 시험 결과가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중요한 질문이며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에서 증명된 사실이 있으며 그것 또한 놀랍습니다. 모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모기는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보다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사자도, 상어도, 뱀도 아닙니다. 모기는 말라리아,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등 수십 가지 질병을 통해 매년 약 7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주요 전략은 모기가 번식하는 수원에 합성 화학 물질을 쏟아붓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독일 모기 통제 협회의 노르베르트 베커 박사가 이끄는 팀이 기생충과 매개체 Parasites and Vectors 라는 동료 검토 학술지의 방정식을 바꾼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물과 모기 유충이 담긴 단순한 플라스틱 용기를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도시에서 댕기열과 지카 매개체가 번식하는 고인 물과 같은 종류입니다. 그런 다음 평범한 유로 동전, 구리 튜브, 얇은 구리 스프레이 등 다양한 형태의 금속 구리를 투입했습니다. 결과는 모기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용해된 구리 농도가 500ppb 미만일 때 모든 모기 유춘기 죽었습니다. 그들이 테스트한 모든 종에서 100% 사망률이 나타났습니다. 용기 내부에 단 2개 금속 구리를 뿌렸을 때 최대 3개월 동안 새로 부화하는 모든 유춘기 죽었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리가 물과 상호작용하면 천천히 구리 이온을 방출합니다. 이 이온들은 유충 내부에 축적되어 유충기 음식을 소화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필수 박테리아인 장내 미생물군을 체계적으로 파괴합니다. 이 박테리아가 없으면
유충은 자랄 수 없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이 사용하기에 실질적으로 기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모기 사망률 100%를 달성하는 구리 농도인 500ppb는 세계보건기구의 음용수 안전 기준인 UPPM보다 4배나 낮습니다. 모든 모기 유충을 박멸하는 그 물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수돗물보다 마시기에 더 안전합니다. 더 있습니다. 최근의 생물학적 연구에 따르면 모기와 같은 곤충은 환경 속의 구리 및 아연 이온에 매우 민감한 특수 감각 뉴런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습한 토양에서의 완만한 갈반이 부식이나 고인 물에 녹아 있는 구리를 통해 특정 구역이 이러한 금속 이온으로 포화되면 그 지역은 곤충들에게 화학적으로 혐오스러운 곳이 됩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떠납니다. 이것은 대안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판되고 복제된 주류 곤충학입니다. 이제 점들을 연결해 보십시오. 지구 배터리는 갈반이 부식을 통해 습한 토양에 구리와 아연 이온을 천천히 방출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전기 화학입니다. 곤충이 구리와 아연 이온에 의해 퇴치된다는 사실은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곤충학입니다. 역사적 기록은 정확히 이 효과를 설명합니다. 젖은 땅에 구리와 아연이 묻힌 지역을 곤충들이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 어떤 개별적인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 하나의 통제된 연구만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연구에 자금을 댈까요? 흙 속의 두 금속은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지구를 브랜드화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의 연구가 없다는 것이 방법이 실패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이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직접 테스트해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갈바니 전지입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이 전극 역할을 합니다. 그 사이에 습한 흙이 전해질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금속들을 연결하면 반응성이 더 큰 아연에서 구리로 전자가 흐르고 이온이 주변 토양으로 천천히 퍼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용해온 모든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과 동일한 화학 작용이며 단지 원통형 안에 밀봉된 것이 아니라 땅 위에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여기 설계도가 있습니다. 철물점에서 3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첫째, 피복이 없는 13게이지 구리선입니다. 환경과 직접 접촉해야 하므로 절연되지 않은 생금속이어야 합니다. 둘째, 아연 도금 강선 역시 14게이지입니다. 아연 도금 강선은 아연으로 코팅되어 있어 반응성 양극 역할을 합니다. 셋째, 약 3피트 길이의 나무 말뚝이나 대나무 막대입니다. 약 3피트의 구리선을 가져다가 말뚝 하단부에 느슨한 나선형으로 감습니다. 그런 다음 3피트의 아연 도금 와이어를 가져다가 같은 방식으로 같은 말뚝에 감습니다. 말뚝을 박았을 때 두 금속 모두 토양에 닿아야 하지만 구리와 아연 와이어가 지상에서 서로 직접 닿아서는 안 됩니다. 말뚝을 땅에 박아 최소 6사틴 아이투원 역라이루 2인치가 묻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토양이 반드시 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분이 전부입니다. 수분은 이온이 흐를 수 있게 하는 전해질입니다. 건조한 토양에서 작업하는 경우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말뚝 주변에 물 한 양동이를 부으십시오. 캠핑장의 경우 3개의 말뚝을 만들어 넓은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하십시오. 텐트 근처에 하나, 요리구역 근처에 하나, 모닥불 근처에 하나입니다. 삼각형으로 배치된 3개의 말뚝은 약 225평방피트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웅덩이, 빗물통, 새 목욕통 등 모기가 번식하는 고인 물의 경우
피복을 벗긴 구리선 뭉치를 물속에 직접 던져 넣고 그대로 두기만 하면 됩니다. 하이델베르크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만으로도 생태계에 단 하나의 독성 화학 물질도 도입하지 않고 거의 완전한 모기 유충 사망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총 비용은 $5 미만입니다. 배터리도 리필도 필요 없습니다. 비가 내리면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재충전됩니다. 이 삼각형 구성을 테스트한 온타리오의 한 캠핑족은 전날 밤 끊임없이 달려들던 모기들이 자신의 캠프 근처에 접근하는 것을 완전히 멈췄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모기들이 약 15피트 밖에서 맴돌며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통제된 과학적 연구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놀래 베인, 포스터, 크리스토플로의 270년에 걸친 독립적인 관찰 결과와 일치합니까?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949년 아베 놀레는 파리의 한 실험실에서 전기가 통한 토양에서 곤충들이 도망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841년 알렉산더 베이는 흙으로 시계의 전력을 공급했고 파리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1845년 로버트 포스터는 스코틀랜드 농경지 전역에서 해충기 없는 들판을 기록했습니다. 1920년대에 저스틴 크리스토플로는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는 유럽 농부들에게 15만 대의 장치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일어났고 화학 산업이 등장했으며 4분의 1세기 동안 이어진 조용하고 세심한 관찰은 에어로졸 캔에 쉬익 하는 소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주류 과학계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연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270년 동안 아무도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진흙 속의 두 금속으로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구리는 여전히 전기를 전도하고 아연은 여전히 반응합니다. 이 행성의 모든 습한 땅은 활성화되기를 기다리는 배터리입니다. 구리 이온이 모기 유충을 죽인다는 과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판되고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곤충을 퇴치하는 갈반이 장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일관되고 광범위하며 기록이 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구리, 아연, 물, 그리고 흙 사이에 이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관계를 원래 정글전을 위해 설계된 화학 물질로 채워진 스프레이 캔과 맞바꿨습니다. 예전 방식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이 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에 $5를 투자해 보십시오. 와이어를 사고 금속을 묻고 물을 준 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촬영하십시오. An Earth Battery Test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십시오. 만약 충분히 많은 사람이 이를 수행하고 어떤 기업도 지원하지 않을 증거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기득권의 허락을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데이터는 우리 손에 있을 테니까요. 역사의 위대한 비밀은 종종 우리 발밑에 바로 묻혀 있습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발밑에 있는 땅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잊혀질 뻔했던 지식을 되찾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일구어 갑시다. 과학의 다음 숨겨진 보물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